새벽 2시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안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깨웠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남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남편의 칼날이 향한 곳은 침입자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신음하는 아내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남편은 시계를 보며 아내의 숨이 멎기를 기다렸습니다. 단돈 10억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건 직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거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쓰러져 있었고 안방 침대 위엔 대학병원 간호사였던 아내 이 씨가 치명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피범벅이 된 채 울부짖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강도가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냉철한 세무사로 일하며 평소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평판을 듣던 남편. 누가 봐도 가족을 지키려다 비극을 맞이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처음엔 빚에 쫓기던 한 남자의 우발적인 강도 살인 사건으로 결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는 기괴한 구멍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현관문이었습니다. 지운 인식까지 되는 최첨단 도어락은 파손된 흔적 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의 상태였습니다.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 외에도 누군가 확인 사살을 하듯 급소를 정확히 노린 자국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119 신고 시간입니다.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린 후 남편이 수화기를 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분. 그 15분 동안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5살 딸아이를 돌봐온 27살의 돌보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극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길 기다리는 관객처럼 거실에서 조용히 아내의 숨소리가 잦아들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이 비극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살인 연극이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남의 돈을 계산하던 남편 박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의 도움으로 들어온 이 고급 아파트에서 이혼을 선택하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그는 이혼 대신 상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내가 죽어야만 10억의 보험금과 이 집을 온전히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설계도에는 아내의 자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27살의 내연녀 돌보미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의 노트북을 이용해 한 남자를 낚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이니 우리 집으로 와라. 이 짧고 유혹적인 한마디에 빚더미에 앉아 앞뒤 안 가리던 남자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달콤한 하룻밤이 아니라 차가운 죽음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내연녀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10년 차 아내를 도구로 사용한 남편. 과연 이들의 잔혹한 연극은 어떻게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5살 딸아이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진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주연 지인들에게 이 부부는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세무사 남편과 대학병원 수간호사 아내, 그리고 귀한 5살 딸까지. 남편 박 씨는 주말마다 딸의 손을 잡고 단지 내 공원을 산책했고 아내의 생일이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인증샷을 남기는 다정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사한 풍경 아래에는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이 집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처가의 위세를 견뎌야 하는 고문실과 같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장인어른의 자산 관리를 도맡았지만 명절마다 돌아오는 건 우리 딸이 집안 기둥이라는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중환자들을 돌보느라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박 씨의 가슴 속엔 아내에 대한 고마움 대신 억눌린 열등감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큰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 날을 상상하며 차가운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5살 딸아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27살 시터 김 씨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비상 근무로 돌아오지 못하는 밤이면 김 씨는 퇴근 시간인 저녁 7시가 지나서도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박 씨의 곁에 슬그머니 다가와 안주를 내오고 처가 식구들에게 받은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를 지켜세웠습니다. 사모님은 참 복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유능하고 다정한 남편분을 두고 밖으로만 도시다니. 김 씨의 교묘한 위로는 박 씨의 결핍을 채워주는 마약과 같았습니다.
어느덧 거실 소파는 아이의 놀이터가 아닌 두 사람의 미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향수가 배어있는 거실에서 두 사람은 아내의 옷차림과 성격까지 비웃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시터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누리는 이 집의 안방 주인이 되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을 박 씨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 깊어지자 박 씨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물론 처가의 재산권에서도 완벽하게 축출당할 처지였죠. 하지만 세무사로서 수많은 상속과 증여를 처리해온 그는 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이 아닌 사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아파트는 물론이고 아내가 결혼 초기부터 꾸준히 부어온 개인 생명보험금 10억이 고스란히 박 씨의 몫이 된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연녀 김 씨와 머리를 맞대고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내를 직접 살해하는 리스크 대신 외부의 침입자에 의해 아내가 희생되는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열어 그녀의 계정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인 척 연기하며 범행에 이용할 사냥개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선택한 타겟은 도박 빚에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린 한 30살 남자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말투를 교묘하게 흉내내며 그 남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이니 우리 집으로 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관 비밀번호가 아닌 열려있을 현관문을 예고했습니다. 박 씨는 남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아내의 일상적인 사진들을 보내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돈과 욕망에 눈이 먼 남자는 자신이 살인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박 씨의 설계대로 움직였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고생 많았지? 베이비시터 편에 보약 지어놨으니 꼭 챙겨 먹고 자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독을 뿌렸습니다. 베이비시터 김 씨는 박 씨가 미리 준비한 강력한 수면 유도제를 아내의 한약에 섞어 놓았고 아내는 남편의 배려라 믿으며 그것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밤 11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돌보미 김 씨는 평소처럼 퇴근하는 척 아파트를 나섰지만 그녀가 간 곳은 집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뒤편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박 씨는 잠든 아내를 두고 5살 딸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 공주님, 아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잠투정을 하는 아이를 달래며 집을 나서는 그의 모습은 단지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시각, 그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지제덫에 걸린 사냥개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은 계획대로 끝날 터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딸에게 초콜릿을 골라주는 박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은 아내의 재산을 노리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후 어두운 복도를 지나 한 남자가 열린 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거실을 가로질러 아내가 잠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편의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박 씨는 마지막으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기재 잠시 후면 그는 아내를 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이자 괴한을 제압한 용감한 영웅으로 거듭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박 씨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다음 대사를 복기했습니다.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들려올 아내의 비명은 그에게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꼬 부부라는 가면 아래 감춰왔던 잔혹한 진실이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정막이 흐르는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박 씨가 일부러 잠금 장치를 풀어둔 현관문은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도박 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린 남자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니 그냥 들어오라던 그 달콤한 메시지는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지날 때 들려야 할 도어락의 기계음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거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특유의 정적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최 씨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거실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화목한 가족 사진들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지금 남의 사생활을 훔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박 씨가 알려준 대로 복도 끝 가장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면 유도제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아내 이 씨는 다가올 비극을 꿈에도 모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 씨는 침대맡에 도달해 잠든 아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보내준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최 씨가 욕망에 눈이 멀어 손을 뻗는 그 찰나 잠결에 위화감을 느낀 아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몽롱한 정신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낯선 남자의 실루엣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안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황한 최 씨는 아내의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들었고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본능적으로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안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 씨는 5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숫자가 올라가는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투 안에는 아이가 고른 초콜릿과 우유가 들어 있었고 박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복도의 CCTV는 아이와 함께 귀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를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내의 희미한 비명과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딸아이를 복도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확인하고 올게.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이닥친 박 씨의 눈앞에는 아내를 제압하려는 최 씨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미리 준비해둔 호신용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최 씨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의 존재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했지만 특유의 냉철함을 살인귀의 본능으로 바꾼 박 씨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최 씨의 어깨와 옆구리를 정확히 찔러 제압했습니다. 최 씨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뱉는 사이 아내는 공포와 안도감이 섞인 눈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살려줘요.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구하러 온 영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시선은 쓰러진 최 씨가 아니라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아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0년의 세월도 사랑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10억이라는 숫자와 이 집의 온전한 소유권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최 씨의 칼을 빼앗아 아내의 가슴과 목에 다시 한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경련하며 커졌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자신의 숨통을 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내의 눈에선 투명한 눈물과 함께 생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숨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제 현장은 완벽해졌습니다. 괴한의 침입,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다 괴한을 제압한 남편, 하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내. 박 씨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25분. 그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근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내연녀 김 씨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흐르는 피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끝난 거지? 김 씨의 떨리는 물음에 박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 신음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15분 동안 조용히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15분이 지난 후 박 씨는 자신의 옷을 일부러 찢고 바닥에 피를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수화기 넘어 상담원에게 비명을 지르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그는 복도에 혼자 남겨진 5살 딸아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눈을 가리고 가슴에 꽉 껴안으며 그는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파트로 출동하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대로였습니다. 낯선 침입자도 거추장스러웠던 아내도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꼬부부라는 가면을 쓴 이 잔혹한 살인극의 천막이 성공적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거실은 피 냄새와 비명으로 가득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찢어진 셔츠 사이로 피를 묻힌 채 아내의 시신 위로 쓰러져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아파트 복도 끝까지 갈라져 울려 퍼졌고 그 처절한 연기에 베테랑 구급대원들조차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박 씨에게 제압당한 최 씨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고 박 씨는 경찰을 향해 범인이 휘두른 칼에 대항해 가족을 지키려 했던 긴박한 순간을 횡설수설 쏟아냈습니다. 5살 딸아이는 이미 경찰차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순간까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목엔 남편이 직접 그어버린 치명적인 자상이 숨겨져 있었고 박 씨는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내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하나뿐인 딸을 잃은 슬픔에 실신했고 박 씨는 상주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곡기를 끄는 채 아내의 영정 사진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별 남편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동료 세무사들과 지인들은 그토록 아내를 아끼던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니 어떡하냐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새벽, 장례식장 화장실 사각지대에서 박 씨는 김 씨와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들은 어딨어? 안방 서랍 밑바닥에 숨겨뒀어. 경찰 조사는 걱정 마. 슬픔에 잠긴 표정 뒤로 박 씨의 머릿속은 이미 상속 절차와 보험금 수령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장인어른이 내뱉었던 무시의 말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그 집에 돌보미 김 씨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엄마를 잃은 아이가 눈에 밟혀 도저히 쉴 수 없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아이의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웃들은 박 씨의 상실감을 채워주려는 헌신적인 시터라며 그녀를 칭송했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김 씨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내가 생전에 쓰던 화장대를 차지하고 앉아 아내의 명품 백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오빠, 이제 이 향수 냄새는 지워버리자. 김 씨는 아내의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박 씨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낄낄거렸습니다. 5살 딸아이는 엄마의 냄새가 나는 시터의 품에 안겨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가 가입해둔 여러 개의 생명보험 중 상해 사망 시 지급되는 금액은 정확히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세무사로서 법망을 피해가는데 익숙했던 그는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아내의 평소 건강 기록과 당일의 사고, 경위서를 치밀하게 보완했습니다. 보험사 조사관들이 방문했을 때 그는 아내의 유품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조사를 방해할 정도로 열연했습니다.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내 아내만 살려내라는 그의 절규에 조사관들은 혀를 내두르며 서둘러 서류를 챙겨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들이 떠난 뒤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처가의 눈치를 보는 사위가 아니라 부유한 자산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최 형사는 박 씨의 완벽함에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범인 최 씨가 여자가 직접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최 형사는 아내의 통신 기록과 노트북을 조사하려 했지만 박 씨는 이미 선수를 쳤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보면 미칠 것 같다며 아내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망치로 부순 뒤 폐기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최 형사가 아파트를 방문해 현관 도어락의 기록을 요구했을 때도 박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환기를 시킨다며 일부러 문을 열어뒀던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최 형사의 시선은 거실 구석에서 죽은 아내의 슬리퍼를 신고 있는 돌보미 김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집이라고 하기엔 김 씨의 태도가 지나치게 당당하고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변화는 5살 딸아이에게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아이에게 죽은 엄마의 사진을 치우게 하고 자신을 새로운 엄마라고 부르도록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안 돌아와. 이제부턴 내가 네 엄마야. 알았지? 아이가 거부감을 보일 때마다 김 씨는 교묘하게 아이를 고립시키며 박 씨의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박 씨 또한 이를 방관했습니다. 그에게 딸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성해준 도구이자 처가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박 씨와 김 씨의 웃음소리는 죽은 아내의 영혼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했다면 얻지 못했을 부와 자유, 그리고 젊은 내연녀까지. 그의 계산은 완벽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던 아내의 흔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건 발생 2달째, 드디어 박 씨의 통장에 보험금 1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남의 자산을 관리하던 그가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거액의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열등감은 폭발적인 해방감으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49제가 지나기도 전에 그는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의 흔적을 잊기 위해 환경을 바꾸고 싶다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까지 강행했습니다. 거실 대리석은 더 화려한 것으로 교체되었고 아내가 아끼던 화분과 가구들은 폐기물 트럭에 실려나왔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27살 내연녀 김 씨의 취향이 담긴 화려하고 자극적인 가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낮부터 안방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아내의 목숨값으로 얻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아내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것처럼 끼고 안방 화장실에서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는 등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력계 최 형사는 구속된 침입자 최 씨의 면담 기록을 복귀하며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최 씨의 진술과 아내가 환기를 위해 열어둔 것 같다는 박 씨의 말이 미묘하게 어긋났던 것입니다. 최 형사는 아파트 보안실을 뒤져 사건 전후 일주일간의 지하 주차장 CCTV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곳에는 박 씨가 퇴근했다고 주장하던 시각, 돌보미 김 씨의 차량이 단지를 빠져나가지 않고 구석진 사각지대에 2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아내의 노트북을 버렸다고 주장한 재활용 센터 근처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노트북을 수거해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최 형사는 박 씨가 단순히 슬픔에 빠진 남편이 아니라 무언가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를 잊으라는 세뇌 교육을 받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이 상담 교사의 눈에 띈 것입니다. 아이는 검은색 크레파스로 거실 소파를 칠하고 그 밑에 작은 눈 2개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담 교사가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이는 그날 밤에 소파 밑에서 다 봤어. 아빠가 엄마한테 무서운 짓 하는 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아동심리센터를 통해 경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이의 심리 상담을 강하게 거부하며 아이가 충격으로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축했지만 최 형사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그림이 단순한 공포의 산물이 아니라 사건 당시 거실에 제3의 목격자가 있었거나 아이가 직접 범행 현장을 지켜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범인 김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보험금이 입금된 후에도 김 씨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지금 돈이 한꺼번에 나가면 의심을 산다는 세무사다운 변명이었지만 김 씨의 눈에는 박 씨가 자신을 버리고 혼자 이 부를 독점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아졌고 아내의 빈자리를 차지했다는 승리감은 금세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얼룩졌습니다. 최 형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세무사님이 보험금 나오자마자 해외 이민을 알아보고 계셨는데 알고 있었나요? 최 형사의 유도 신문에 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자신을 살인 교사의 주범으로 몰아넣고 도망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가 완벽하게 폐기했다고 믿었던 기록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5살 딸아이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거실 스피커 내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성장 일기였지만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녹음기를 상시 작동 모드로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박 씨는 노트북과 휴대폰은 부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거실 가구들을 지하실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스피커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하 창고를 샅샅이 뒤졌고
먼지 쌓인 스피커 안에서 마침내 마이크로 SD 카드를 찾아냈습니다. 그 카드 안에는 사건 당일 새벽 2시, 남편과 내연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눈 15분간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저 남자 오면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지? 걱정 마. 내가 문 열어놨어. 이제 저 여자만 죽으면 이 집은 우리 거야. 박 씨의 냉혹한 목소리와 김 씨의 떨리는 웃음소리가 지하실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처절한 비명과 그 비명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시계를 확인하던 두 사람의 초단위 대화까지. 박 씨가 세무사로서 공들여 쌓아 올린 10억 원짜리 살인 시나리오는 이 작은 칩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 형사는 녹음기를 들고 거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박 씨를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조작된 것이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 있던 김 씨는 이미 무너져 내려 전부 오빠가 시킨 일이에요 라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했던 세무사의 마지막 계산은 결국 철창 안에서 마감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체포 직후 분리된 취조실로 압송되었습니다. 박 씨는 세무사 특유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녹음기는 조작된 것이고 내연녀와의 대화는 농담이었을 뿐이라며 최 형사를 비웃었습니다.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의 절차적 결함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방에 격리된 돌보미 김 씨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자신에게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해외 도피를 준비했다는 최 형사의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전부 박 세무사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 남자가 무서워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김 씨의 입에서 터져 나온 자백은 박 씨가 설계한 철옹성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그녀는 범행 전 박 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 내역과 아내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은 과정, 그리고 사건 당일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했던 모든 동선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의 자백 소식을 들은 박 씨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그 천박한 계집애가 감히 나를 배신해 취조실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박 씨의 모습에선 평소의 지적이고 냉철한 세무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김 씨를 비난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준 건 맞지만 실제로 칼을 휘두른 건 그 남자고 확인 사살은 김 씨가 부추겨서 한 일이다 라는 식의 자폭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최 형사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박 씨의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차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10억 원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강한 취조실 조명 아래 낱낱이 해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처가 식구들의 반응은 처참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위를 영웅이라 믿고 딸의 장례를 치렀던 장인어른은 충격으로 쓰러졌고 처가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박 씨를 상대로 상속 결격 사유를 근거로 한 재산 반환, 소송과 보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갈구했던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딱지가 붙었고 이 지급된 보험금 10억 원 역시 범죄 수익으로 간주하여 동결되었습니다.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는 몰수되었으며 박 씨가 고용했던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여론의 문매와 수임료 지불, 불투명성을 이유로 하나둘씩 사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인생 손익계산서는 이제 흑자가 아닌 회복 불가능한 파산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아동 심리 전문가와 동행한 5살 딸아이의 법정 증언 대리 진술이었습니다. 아이는 상담 과정에서 아빠가 엄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기재 편히 쉬어라고 말했던 순간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평소 다정한 아빠였던 박 씨가 아내가 없는 곳에서 돌보미 김 씨와 함께 엄마의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웃던 모습들을 천진난만하면서도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했어. 그래서 엄마가 울었어. 이 짧은 한마디는 법정의 모든 일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박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아내의 사랑을 단돈 몇 억으로 환산했던 남자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알리바이였던 딸의 입을 통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습니다. 박 씨는 수갑을 찬 채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던 그 안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려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내의 원혼이 서린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장 검증 도중 박 씨는 환청이라도 들린 듯 허공을 향해 헛손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죽었어. 저 여자가 나를 보고 있어. 그가 15분 동안 침묵하며 아내의 죽음을 지켜봤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그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씨 역시 전부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라며 울부짖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이웃들은 창밖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살인 및 살인교사,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공판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나는 가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며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자백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무사의 명함도, 강남의 자산가라는 꿈도, 젊은 내연녀와의 새 출발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좁은 천장을 보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서 나갈 수 없는 형량의 숫자였습니다. 10억이라는 욕망에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에 갇힌 설계자. 그의 비참한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막만이 흐르는 거실, 아내의 피가 스며들었던 그 대리석 바닥 위로 빨간 딱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박 씨는 없습니다. 그가 아내를 희생시켜 얻으려 했던 10억 원의 보험금 통장에는 지급 정지라는 선명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세무사로서 법망을 피해가는 법은 알았지만 자신이 흘린 피의 냄새까지 지우는 법은 몰랐던 남자의 계산서는 결국 0이라는 숫자로 수렴했습니다. 화려한 슈트 대신 푸른 수의를 입은 박 씨가 유리창 너머로 5살 딸아이를 마주합니다. 박 씨는 아이에게 다정한 아빠의 미소를 지어 보이려 하지만 입술은 경련하며 비틀립니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는 품 안에서 낡은 장난감 시계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바짝 들이댑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2시 25분에 멈춰 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아내의 숨이 멎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시계를 들여다보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아빠, 그때 왜 나랑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했어? 엄마가 울고 있었는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박 씨의 고막을 찢어놓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알리바이라 믿었던 5살 딸아이의 기억. 그것은 박 씨가 설계한 모든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폭탄이었습니다. 박 씨는 유리창을 치며 절규하지만 아이는 이미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가운 복도 너머로 사라집니다. 같은 시각 공범이었던 돌보미 김 씨는 여성교도소 독방에서 벽을 긁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를 차지해 강남 사모님이 되겠다는 꿈은 15년이라는 형량 아래 짓눌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아내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이제 범죄 수익물로 압수되어 어두운 보관함 속에 처박혔습니다. 서로를 운명이라 부르던 박 씨와의 관계는 이제 전부 저 사람이 시킨 일이라며 서로를 물어뜯는 증오의 칼날로 변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박 씨가 아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내다버렸던 가구들이 비를 맞으며 쌓여 있습니다. 아내가 아꼈던 화분들은 깨진 채 흙을 쏟아내고 있고 박 씨가 10억을 벌면 사려 했던 외제차 카탈로그는 진흙탕 속에서 뒹굽니다. 한 남자가 10년의 사랑을 숫자로 환산해 팔아치운 대가는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의 집과 평생을 갇혀 지내야 할 한평 남짓한 독방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 밤 좁은 감옥 천장에 숫자를 적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썩어야 할 날짜들입니다. 그는 이제 남은 인생 전체를 바쳐 그 15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돈으로 환산했던 한 세무사의 비참한 종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